자, 류큐 왕국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의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나라를 움직였던 진짜 실세들, 바로 산시칸이라고 불렸던 세 명의 재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어마어마했던 권력,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흔히 왕이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류큐 왕국은 좀 달랐습니다. 왕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실질적인 지배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산시칸이라고 불렸던 세 명의 재상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시칸이라는 게 그냥 높은 벼슬,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왕국의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실상 국왕 뒤에서 모든 실권을 행사하던 진정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권력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세 명의 산시칸이 국가 재정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방, 급지방, 소대방을 각각 하나씩 맡아서 직접 감독했다는 겁니다. 국유 재산부터 관리들 월급, 세금까지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건 사실상 모든 국가 운영의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있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이들의 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무 관리들이 안건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산시칸이었습니다. 국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2단계, 산시칸의 결정이 곧 국가의 정책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종 결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요기라고 했습니다. 이 요기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왕국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시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막강한 힘이 왕국 안에서만 통했을까요? 참만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나서는 외교 무대에서는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에 보내는 사절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조공사절은 중국 관리가 이끌었죠. 하지만 새로운 국왕의 직위를 중국 황제가 인정해줬을 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보내는 사절단은 달랐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반드시 현직 산시칸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사절단, 샤원시는 산시칸이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서 외교 무대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얼굴이자 목소리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의 위신이 걸린 중대사에는 반드시 그들이 나섰던 거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했던 산시칸의 권위 역시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권력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 내부 개혁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667년에 섭정이었던 한해지 초슈가 아주 중요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전까지는 산직한 임명장을 고위 여성 궁중관리가 전달했거든요. 이게 약간 사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해지가 이 관행을 폐지하고 임명 절차를 완전히 공적인 행정행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한해지가 내세운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왕국의 최고 행정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여성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임명하는데 사적인 관계나 종교적인 권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이 조치로 산시칸은 종교나 왕실 내비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명실상부한 공적 최고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내부 개혁으로 권력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온 압력이 이들의 권력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류큐 왕국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던 프랑스 군함 구매 사건입니다. 시간은 18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류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일본의 강력한 번, 바로 사츠마로부터 하나의 비밀스러운 명령이 도착합니다. 이 요구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류큐 왕국의 이름을 빌려서 프랑스 군함을 불법으로 사오라는 거였어요.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류큐가 뒤집어 써야 하는, 그야말로 거절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힘든 위험천만한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 협상은 오직 산시칸들만 알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부당한 명령에 만약 산시칸이 저항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산시칸이었던 자키메 오야카타는 바로 이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사츠마의 요구에 협조하기를 망설였던 자키미 오야카타는 결국 1858년 사츠마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파면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산시칸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더 거대한 외부의 힘 앞에서는 결국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줬죠. 이제 이야기는 왕국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일본의 병합 야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시기, 왕국의 마지막 지도자들이었던 산시칸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은 보통 갈라지기 마련이죠. 당시 산시칸들도 두 갈래 길로 나뉘었습니다. 기완조호처럼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이가 있었는가 하면 카메가와 세이부처럼 끝까지 저항의 길을 택한 이도 있었습니다. 카메가와와 세이부의 저항은 정말 끈질기고 처절했습니다. 그는 무사들을 이끌고 시위를 주도했고 1879년 왕국이 멸망한 뒤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로 망명한 이들을 비밀리에 돕고 일본의 새로운 행정에 대한 비협조 운동을 조직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물론 그의 투쟁이 역사의 큰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죠. 하지만 카메가와와 세이부의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은 450년 왕국의 최고 책임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국가적 자존심의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지도자의 진정한 책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수능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저항일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